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1%대 초저금리 시대의 그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라 우리는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2편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많은 변화가 오게 돼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왕 공부한 김에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5% 10%대가 중금리와 고금리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무 상품 넌 몇 프로 줄 거야? 7%? 넌 몇 프로? 9%? 근데 너는 위험해. 넌 몇 프로? 8%? 근데 안 위험해? 그럼 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금리와 고금리 시대 때는 채권 가도 수익 좋아요. 주식 가도 좀. 주식에 그 유명한 정크 펀드라고 있죠. 위험한 주식. 거기에다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몇 푼이나 받아? 원금이 튀는 거, 보통 얘기하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우리는 자본이득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땅 얼마로 더 두 배로 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쪽에 다 했다니까. 월세 안 나와도 좋아요. 이러한 시대가 바로 5% 10%인 중금리와 고금리 시대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투자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2% 이내인 초저금리 1% 시대로 온 거예요. 1% 시대 때 1%를 은행에다가 지금 예탁을 다시 해놨을 때, 바로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1억을 예금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1억에 나오는 이자가 있죠. 이자를 다시 어떻게 되냐, 쓰지 않고 재투자를 했을 때 이게 그 유명한 7위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위 법칙에서 72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을 때 1억을 기증을 했다. 지금 얘기한 1억을 증여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 태어난 애가 72살이 됐을 때 2억을 손에다 쥐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됩니까? 저금리 시대, 또 1%대의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별볼 일 없는 거야. 원금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식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인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채권으로 가는데 너무 조금 주니까 단기채로 가는 거예요. 그 단기채로 너무 돈이 올리니까 점점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에서도 이제는 큰일 났구나. 다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든가, 중국 펀드로 간다든가, 인도네시아로 간다든가, 아니면 브라질로 간다든가. 근데 여기 하니까 원금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약 930조라고 그러는 돈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에서 푸대접하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거예요. 이 930조라 우리는 돈들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월세 시대가 왜 도래했어요? 이것 때문에 도래한 거예요. 왜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5% 10%대인 중금리와 고금리에 익숙했었던 우리들은 전세 비율이 70%야 80%, 집 사고 말지.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차라리 월세 살래, 차라리 전세 살래. 그러다 보니까 제2 지금 얘기하는 외곽으로 신도시로 제3, 4기 신도시까지 이제 막 뻗쳐나가는 거예요. 탈서울에 러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갈 것인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자료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라는 건 여러분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이 투자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 때 실질적으로 2.6% 받아봐야 이자 소득세 15.4% 빼오거나 그러면 1.7%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데고 갈 데가 없어요. 바로 이제는
포트폴리오, 여러분 투자에 대한 패턴도 이제 다시 바꾸셔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엘빈 토플러 박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1988년도 올림픽 때인가 이때 이제 유명한 경제신문사에서 엘빈 토플러 그때 당시 5만 원이라는 아주 거금을 내고 갔었는데, 바로 뭐냐면 엘빈 토플러 박사의 더 서드 웨이브라고 우리는 제3의 물결의 책을 읽어보고 한참 참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제1의 물결, 여러분 잘 아시는 농업혁명이 수천 년 만에 도래한 거고, 그 다음에 수백 년 만에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 영국의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된 바로 산업시대의 도래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정보화의 물결, 인터넷 시대, 소위 말해서 사이버 시대의 도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 근데 그 책의 그 후반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제4의 물결, 제4의 혁명을 금융시대, 관광시대 그랬는데, 제가 워낙 좀 둔해서 그러는지 금융시대는 무슨 얼어 죽을 금융시대고 무슨 관광시대야. 분명히 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엘빈 토플러 박사,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시니까 이분 말씀대로 이제는 제4의 물결은 바로 뭐냐면 금융시대고 이제 관광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젠 모든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죠. 일본도 그동안에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와라 그래 놓고, 중국에 의해서 지금 산업이 일부 산업은 다시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내용도 들리고 그럽니다. 이제 바로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대는 둘째 치더라도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예요. 바로 저금리 시대가 이제는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빈 토플러 박사의 내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1980년대는 뭐냐면 단순 주택에서 바로 사무실과 주택을 혼합한 오피스텔이라는 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동안 집은 집이고 사무실은 사무실이다. 아니다, 이거 합쳐보자. 그래서 81년도인가 79년도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그 유명한 마포 귀빈로, 저희 이제 황 박사 사무국이 있는 데가 바로 이 마포 귀빈로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고려 오피스텔이 탄생되는데, 아마 제가 그때 알기에 100만 원이 안 넘어갔는데, 그래도 그때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때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그래봐. 그럼 최근에 아마 봐야 5, 600만 원, 6, 700만 원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5, 6배 올랐다면 이거 올라간 게 아니지 않냐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있었습니까? 뭘 받았어? 월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월세 30년어치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가격은 어떻게 돼? 5, 6배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소득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잠실 아파트를 찍어서 여러분이 매수해서 얼마가 됐다. 그것도 아무것도 이자가 안 나왔어도 그 대신 원금이 늘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자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은 시대. 이게 중금리 5%, 고금리 7, 8% 고금리 시대의 투자 패턴.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나온 게 그 유명한 90년대 저소득계층을 해서 원룸과 고시원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원룸을 다시 주택형으로, 소위 말해서 핵가족화, 이러한 시대에 도래하면서 그 유명한 도생주택이라고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탄생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젠 관광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0만 시대, 무슨 500만 시대, 1000만 시대, 1500만 시대, 1700만 시대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 이제는 영종공항도 이제는 모자란다고 해서 제2공항을 착공에 들어갔죠. 이러한 내용으로 와서 이제는 세계가 내 안방처럼 다니던 시대가 됐다. 우리 1980년대 마이카 붐이 불면서 바로 뭡니까? 관광시대의 도래가 된 거고, 똑같은 글로벌 시대의 도래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요때의 상품을 노리고 나타난 게 바로 그 유명한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거는 레지던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시대에 레지던스가 나왔고 레지던스라고 우리는 상품이 뭐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됐는가라고 나오는데 레지던스 간단한 거예요. 오피스텔은 사무실에다가 뭐를 더했어요? 집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다가 사무실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가 또 임대도 해 먹을 수 있게 호텔형으로 바꾼 게 그게 레지던스예요. 간단하게 하면 오피스텔에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면 콘도미니엄 있죠? 콘도미니엄을 갖다 얹힌 거예요. 그게 레지던스예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레지던스가 다 좋은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 레지던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 뭐냐, 엘빈 토플러 박사의 제3의 물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금융시대와 관광시대의 도래가 되면서 바로 뭐냐, 전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글로벌 투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바로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것이 그동안에 오피스텔에 의해서 호텔만 가던 게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기간을 좀 오랫동안 둬야 되겠다. 아니면 저렴한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밥을 해먹고 뭐 할 수 있는 콘도를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오피스텔 플러스 콘도 제일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분양형 호텔이라고 하는 레지던스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수익형 보통 레지던스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1912년도에 2012년도에 처음 탄생됐습니다. 한 몇 년 전이죠. 근데 이게 탄생되면서 누가 충격을 받아? 호텔 업계. 싸움을 3년인가 했어요.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레지던스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호텔이 이긴 거는 아닙니다. 레지던스가 이제 저걸 하면서 이 얘기를 놔줬죠. 법원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판결이 나오면서 이때서부터 레지던스 상품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알기는 국내에는 약 30여 개의 레지던스 상품이 출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가면은, 이건 뭐 이제 지나간 거니까 얘기해도 아니고, 광화문에 가면 그 유명한 서머셋 팰리스라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수원에 가면, 동탄에 가면은 라마다 동탄이라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삼성 직원들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수많은 레지던스들이 바로 수익형 상품으로 가서 성공을 했는데 다 성공하냐?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레지던스가 다 성공한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째, 우선 제일 먼저 성공한 수익 호텔 레지던스라고 그러는 것이 뭐가 성공이냐? 제일 첫 번째는 호텔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오피스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오피스텔보다는 한 단계 우위니까는 오피스텔이, 고급 오피스텔이 들어갈 때는 그게 레지던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느냐? 오피스텔은 내가 직접 관리하죠. 근데 이 레지던스라는 거는 호텔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돈만 내세요. 관리는 내가 다 해드립니다. 운영을 해봤더니 그 뭐 오피스텔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그러면 재수좋게 그 다음날 입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을 쉬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세액 못 받았죠. 두 달 쉬었다. 두 달 세액 못 받았죠. 중개 수수료 나가죠. 뭐죠? 그러니까 앞은 이만큼 남고 뒤로는 조금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관리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층이 좋냐 나쁘냐 뭐냐 이런 게, 또 계절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1년 동안 총 수익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레지던스는 제일 첫 번째 요건이 위치가 좋아야 되지만 제일 또 중요한 거는 호텔, 전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라마다라든가 또 뭐 여러분들 많죠. 뭐 힐튼이라든가 많이들 들어보신 거 있죠.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갖고 있어야, 자, 한국에 가서 한번 가야 되겠는데, 야, 그 레지던스 하나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으니까 힐튼이라든가 어디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제가 홈쇼핑에 나갔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호텔 무진장 유명해도 얘기 안 해드립니다. 왜냐, 이거는 여러분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뭐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놓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나간 거예요. 아, 박준호라는 이름을 갖다 걸어도 되겠구나. 요즘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에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유명한 탤런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 저도 제 이름도 있고 그러는데, 바로 뭐냐, 유명한 상품에다가 제 이름 걸어도 되는데, 제일 먼저 갔어요. 자, 호텔 체인이 어디야?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겁니다. 그래? 분명하지. 아, 저희는 명동에도 호텔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운영하는 데가 벌써 2군데가 있구나. 기존에 뭐 지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건 알기 때문에 유명한 브랜드니까 좋다,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홈쇼핑에 나간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실 때 입지가 제일 첫 번째. 자리가 좋아야 돼. 왜냐, 그건 오피스 기능. 두 번째, 호텔은 어떻게 돼? 세계적 브랜드하고 걸려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운영하는 사람이 음흉한 사람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하우고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이거 왜 그러냐, 요즘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위치가 제일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호텔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세계적인 브랜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형 호텔 레지던스에서 오피스텔은 내 것은 내 것인데 내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그래야 돼요. 콘도, 이것도 내 거는 내 건데 이용권만 갖고 있고 수익금은 안 와. 근데 레지던스는 어떻게 해요? 오피스텔처럼 내 건 내 것이고 다만 관리를 네가 대신 관리해. 수고비 좀 띄워줄게. 그리고 콘도처럼 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레지던스는 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콘도처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내가 사용할 때 수익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콘도는 안 그렇잖아요. 이건 전부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지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참고 자료로 보세요. 오피스텔과 레지던스의 차이는 뭐냐면 인허가는 건축법이 똑같은 건축법입니다. 위치는 또 뭐 이런 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5% 내외인데, 오피스텔도 5% 내외고 레지던셜도 5%인데 뭐 7%, 뭐 10%, 뭐 9% 이렇게들 내고는 또 안전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내주겠다라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옵션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관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오피스텔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되지만은 레지던스는 그렇지 아니하다.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 직접 소유하고 구분권으로 하는데 지금 레지던스도 두 가지예요. 지분으로 가 있는 게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지던스는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 몇 호는 내 거, 그래서 호수별로 지정을 받아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해서 등기가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상품의 그 3대 요소는 결국은 안정적인 그 상품이어야 돼요. 안전성이 최고죠. 두 번째, 수익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피스텔을 개선한 게 시대에 맞추는 레지던스다라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레지던스가 무조건 좋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대의 좋은 장점을 갖춰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다 좋은 거냐?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오피스텔 플러스 주택은 오피스텔. 오피스 플러스 주택, 주택 플러스 호텔은 레지던스. 그러니까 주택에다 호텔에다가 그 다음에 콘도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레지던스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외국에서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왕 여기 했던 데가 원래 영종지구입니다. 그래서 영종지구에 대한 거를 이왕 나온 김에 말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영종기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제 개항이 됐죠. 그래서 2003년도에 그 유명한 경제자유특별법에 의해서 자, 영종지구하고 청라하고 송도가 세 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종지구는
공항에다 플러스 주거 기능에다 플러스 위력 기능으로 해서 약 17만 명, 17만 7천 명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본격 개발이 됐고 2008년도 글로벌 그 경제 위기로 세계가 주춤했을 때 이때 신도시 개발에서 최초의 분양 신호탄이 시범지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영종지구. 제가 이 방송 들으시면 저 친구 뭐 옛날에 뭐 어디 가서 뭐 강의할 때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데 제가 영종지구 모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그 지금 이제 호스트로 이제 출연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종지구는 바로 뭐냐면 위락이라고 그러는 게 주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종지구 위락시설 보신 적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요. 자, 우리 한번 봐보세요. 10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안 올랐던데 맨날 얘기했죠. 제주도죠. 근데 1, 2년 전, 2, 3년 전부터 어떤 역전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폭등하는 지역이 제주가 됐어요. 근데 제주의 신호탄이 뭐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신화지구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뭐냐면 신화 컴플렉스 거기에 중국의 카지노서부터 모두 들어온다 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거에 의해서 제주도가 뜨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영종지구가 원래 17만 평이에요. 17만 명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 주거 기능에다 공항 기능에다가 플러스 위락 기능이 있었는데 위락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왜 내가 설명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그 유명한 파라다이스, 국내에 웬만한 카지노를 독식을 하고 있는 데가 파라다이스 그룹이죠. 이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내년 봄에 바로 최초의 영종지구에 뭐가 위락 기능인 지금 카지노가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또다시 한번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뭐 어디 강의하면 뭐 어디가 좋은 줄 아시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제 제자분들은 다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장점들을 소개하는 건데 이왕 나온 김에 영종지구가 됐기 때문에 영종지구는 이제 2017년 봄서부터 본격적인 위락 기능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영종지구에는 철도역이 3개가 있죠. 공항철도가 있는데 영종역, 운서역, 공항 관련역으로 해가지고 원래 4개인데 3개 있는데 운서역이 제일 중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에서 영종지구라고 우리는 게 차지했던 비중을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또 간과해 봤던 거예요. 근데 영종지구는 플러스 최초에 만들서부터 주거기능, 공항기능, 위락기능이었었다 이거야. 근데 주거기능 들어갔어. 공항기능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 주거기능 지금 짓고 있어. 그런데 위락기능이 없었는데 위락기능은 내년이다 이거예요. 바로 제주도에 그 신화 컴플렉스가 나타나면서 최초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착공이 들어가면서부터 제주가 급속하게 지가에 영향을 미친 거 뭐냐. 영종지구라고 그러는 것도 여러분 내년서부터 파라다이스가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